2018년에 저희가 트럼프 때 실제로 관세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받았었던 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제 각각 산업의 제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의 문제로 좀 접근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오이한테 간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오이한테 간다는 전제는 미중 간의 합의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글로벌 증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미중 갈등을 준비했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신흥국 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가에서 연준의 테이퍼링보다도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미중 갈등을 꼽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미중 갈등이 언제 어떤 계기로 좀 더 첨예화될 수 있을까요? 정경 분리를 해서 계속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경 분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냐 실제로 아니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주가라는 건 투자 심리 초기엔 흔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양쪽이 뭔가 하는 것들이 펀더멘탈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주식을 보자는 측면에서 미중 관계를 접근하는 거니까 이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너무 많죠. 뭐 대만도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남중국해 포함해서 앞으로 외교적인 문제들은 기대치가 전혀 높지 않고요. 올해 초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외교 수장들이 블링컨이랑 뭐 양재츠 위원이 만났을 때 이미 알래스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둘이 관계가 일단 당분간 루비콘강을 건너겠구나. 왜냐하면 서로 워싱턴에 들어가기도 싫고 들어오게 하기도 싫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외교적인 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거고, 앞으로 외교적인 거는 긴장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이제 홍콩 카드로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가지고 항상 그렇듯 계속 공세를 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실리적인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더라도 관세 문제라든지 미국이 아쉬운 것들부터 얘기를 하려고 할 거라서, 트리거 포인트는 외교적으로 대만 이슈 하반기에 제일 걱정한다. 대만 관련해서 긴장감 부각되면 이제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2018년에 저희가 트럼프 때 실제로 관세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받았었던 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제 각각 산업의 제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의 문제로 좀 접근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의 반격은 시작이 안 됐죠. 근데 정용택 IBK 리서치 센터장님 인터뷰했었을 때 내년 이제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그때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첨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의 반격이라 하면 조금 그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했던 얘기 중에서 본인들이 지금 목조르기라고 표현하는 기술 견제 쪽, 에너지 안보 쪽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본인들이 수세에 있기 때문에 10년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의 길을 가려면 이제 올해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내년이나 어떤 특정 시점에 아주 공세적으로 나가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문제를 안 익히고 3월부터 대만 이슈나 여러 가지 강경하게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액션을 취할 만큼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계획 안에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공격이라 한다면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거를 이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인들도 뭔가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나 외자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일벌백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한테 그렇게 하다가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금융이나 서비스업 개방과 대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특정 사례를 잘 꼽아서, 그게 데이터 문제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서 제재할 가능성이 있고, 몇 년째 보셨지만 애플을 제재할 것 같아도 제재를 못하는 거는 결국에 소비자의 힘이고,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제재 리스트는 태양광 쪽 인권 문제 혹은 뭐 신장 위구르 관련된 일부 섬유 의류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듯이 확산은 될 수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을 건드릴 만큼의 공격은 양쪽 다 쉽진 않다.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대만이나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어느 정도 줄을 쓰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인 건 불가피하고요. 결국에 계속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산업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미중 갈등이 첨예할 산업에서 성장이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중국 전기차가 위협적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본인들도 신나서 계속 투자하는 거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럼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를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폴리 가격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글로벌 생산 60% 이상 좌우하는 태양광을 제재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재, 장비, 부품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런 쪽이 양쪽 다 대안으로 계속 백업을 만들어야 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쪽은 계속 성장이 나올 것이고요. 중간에서 교역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베트남이나 한국처럼 뭔가 대안이 됐던 생산 기지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품목을 잘 골라야 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블록화해서 부담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투자, 중국 내에서 벌어진 투자.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트럼프 때랑 또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 때는 글로벌화의 거의 피크 상황에서 교역의 환경이 이제 막 극단화된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임팩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 자기네 성을 짓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니까 해당 국가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을 잘 고르는 게 수익률의 차별화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때의 미중 갈등 시기와 이번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성을 쌓고 있고 미국도 성을 쌓고 있을 때 중국의 성곽 안에 빨리 들어간 국내 기업은 괜찮지만 못 들어간 데는 피해 본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지금 글로벌 교역품이나 공산품의 시대는 점점 더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밸류체인에 들어간 기업들이나 그쪽에서 MS가 있는 공산품 기업들만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투자가 나오는 데가 G2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국내 같은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들,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일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공산품 관련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인 수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진출은 당연히 미국이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비중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늘었는데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 앞으로도 이렇게 대중 수출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큰 틀에서는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확장에 제일 수혜를 봤었는데 가공무역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MS는 중국에서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직접 진출한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얘기하는 소비재나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 중간재나 부품을 파는 기업들의 어떤 분량은 때때 사이클마다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미중 갈등인데요. 환율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느덧 달러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왔어요. 하반기 위안화는 더 강세를 나타낼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국이 위안화 대단히 강세였었는데 거의 7위안대 수준에서 6위안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그 정도 속도는 유지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보고 있고 위안화 환율은 이제 좀 통제되는 환율이기 때문에 뭐 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급과 다른 나라 통화 대비 강도, 세 번째는 중국 정부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달러는 저희는 하반기에 중립 정도 변수 봅니다. 최근에 뭐 달러 강세 좀 있었지만 당분간은 그냥 뭐 90에서 92 정도 달러 인덱스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강세 요인이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정부 마음일 텐데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지금은 수출 기업이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환율을 더 절상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내부적으로 말로 잡고 수입 가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잡고 환율을 통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절상하기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막겠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인 중국 정부가 3분기까지는 통제를 좀 할 거로 보고 있고 대신 본연의 펀더멘탈은 강세로 계속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도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FDI 같은 해외 직접 투자나 주식 채권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돈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경상수지도 사실은 줄곤 있지만 작년에 엄청난 호황 이후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적으로 위안화는 약세 요인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예상은 하반기에 약간의 박스권 하에서 흐름이고 내년에는 결국에 다시 5위안대까지도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5위안이면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7위안이면 망한다 이게 옛날부터 나왔죠. 근데 저희가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환율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바스켓 환율하고도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교역국들 간의 환율, 실질 환율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 환율은 지금 거의 이미 지난 5년 동안 거의 20% 절상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수출 기업 중에서 여전히 저가 인가공 업체들 이런 애들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는 구조 조정을 했고,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5위 한때 간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5위 한때 간다는 전제는 미중 간의 합의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 분리를 좀 해서 보자는 이유가 외교적으로는 죽어라 지지고 볶고 싸울 텐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류어 부총리가 최근에 좀 등장해서 미국의 이제 USTR에 이제 대만계 그 미국 대표랑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쪽 다 지금 보복 관세를 예를 들어 19%씩 매기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수입 가격 오르고 막 원자재 가격이 날린 시절에는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의외로 협력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것도 쉽게 서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금융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이나 서비스 개방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걸 완충하기 위한 한 축에서는 개방 측면에서 위안화를 그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절상기조로 갈게라고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제재와 외교로 싸우지만 한쪽에서는 신뢰를 좀 챙기는 쪽에서 관세와 환율 카드를 잘 보시면 그런 조짐이 생기면 위안화는 내년에 5위 한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좀 피해 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네, 병행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할 걸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때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가 2013년에도 그랬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인데 지금 중국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지금 먼저 방역에 성공하면서 중국이 11월 이후부터 광의 유동성을 이미 부채 감축을 통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서 2018년에 저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 M2 통화량, 대출 증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다이어트를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약을 좀 처방을 해놓은 상태고, 그럼 다른 나라들보다 여기서도 또 차이점이 벌어지는 게, 다른 신흥국들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테이퍼링을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13년에 이미 경험이 있고, 예전에 이제 2008, 9년 리만 사태 때 본인들이 쏟아부은 다음에 부채된 다음에 2013, 16년에 너무 고생을 해서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장이 글로벌리 좀 대비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정도의 테이퍼링 속도라면 중국은 충분히 지금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딱 보면은 신흥국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부정적이나 이 정도 수준의 테이퍼링 속도라면 중국 증시가 무너질 만큼의 상황은 전혀 아니고, 금리도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이슈도 하반기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갈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경원 하나금융투자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